지금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 꿈꿀 수 없는 사회에 대한 8개의 시선. 포맷하시겠습니까? 사방에 창이 있다.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응답하고 메신저 창이 누군가와 접속을 알리듯 우리는 창에부터 세상과 남을 엿보고 거기에 비춘 내 모습과 마주하기도 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창에 부딪힌다. 창을 깨고 삶을 포맷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 지점에선 당신에게 최진영 작가가 속삭인다. 두려움 없이 앞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 그리고 항상 의심하자.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은 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창이라는 단어가, 창이 말하면 이런 창이죠. 여기도 어떻게 보니까 통일 창이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앞에 있는 걸 못 본다니까요. 저희가 다 기획을 하고. 네. 그걸 이제 깨달았어. 저 지금 분위기랑 맞아요. 네. 흥분한 그 분위기랑. 네.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여기 공간에 앉아있어서 느낀 게 소설에서도 그랬어요. 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변주가 돼서 나타났고 끊임없이 수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이라는 소재를 가져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윈도우 너무 이제 뻔한 대답이지만 컴퓨터 키면 윈도우 쓰잖아요, 글씨. 근데 그게 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사고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랑 직장 내 왕따 문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당사자를 동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윈도우와 그 왕따를 결합시켜서 머리를 굴려서 쓴 거예요. 다른 곳곳에 창을 이렇게. 네. 하긴 생각해보니까 소설도 이제 그 학교 교실 왕따에서 이렇게 꿈으로 시작을 해서 현실로 들어가는 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창이라는 게 문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현관 문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이는 듯 하지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창의 이미지. 엿보는 이미지, 감시하는 이미지, 그렇지만 모든 걸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 저도 갑자기 창이 뭐지? 막 그 본질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게 되는 워낙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창이 있었구나. 메신저 창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교실 창, 주인공이 사는 집의 창, 눈에 보이는 창만 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 주인공처럼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힘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창이 이토록 험난한 존재였던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창이 많을수록 집이 좋고 뭐랄까 채광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돈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창이 없는 곳에서 사시죠. 대표적인 데가 고시원이고 되게 경제적 그런 빈부를 너무 딱 보여주는 것도 창이니까. 고시원도 창이 있으면 5만 원인가 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 창 하나의 존재로 그거는 그냥 그 창의 값인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창이 마침내 이제 개인이 자신의 계급적 존재, 계급적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 창의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단편에서는 이제 2번 창이 파괴돼요. 마지막에 나와서는 자신이 있던 집의 창문이 파괴되고, 그래서 상상에 따라서 이제 많은 여지를 남기는 이렇게 함의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보태주신다면. 그냥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든 주변 인물이든 저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고 그 나를 가두고 있거나 나를 감시하고 있거나 나를 옥죄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쯤은 그걸 완벽하게 바꿀 순 없지만 내가 그거를 부술 정도의 그 지점은 가봐야 되지 않나 스스로.
이제 등장인물들이 맥없이 당하고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거창한 의미 부여보다는 그 이후에 일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지점에서 자꾸 그렇게 파괴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뭐라도 하라고. 너의 상처를 위해서. 이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주인공의 파괴되는 그 마지막 부분,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는데, 자기가 걱정한 대로 자신의 알몸을 보고 들어온 괴한인지 아니면 뭔가 자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 막 이런 것에 의한 파괴인지 막 독자분들도 뭐야 이 뒤에 이야기 혹시 이어지지 않은, 쓰지 않은 작가분의 이야기가 또 있나요? 그냥 저는 제 소설 속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너도 그랬으니까 이 위험에서 너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한테 어떤 안식처를 줘야겠다, 얘들에겐 어떤 평화와 뭐 행복한 결말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서 등장인물들이 다들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의 유망한 젊은 작가 8분의 단편 소설을 네. 한 권에 묶은 이제 포맷 하시겠습니까? 책을 네. 보고 네. 작가님을 모시게 되는데, 책이 나온 지 한 2, 3개월 됐어요. 묶인 지는. 그래서 좀 반짝 나왔다가 금방 들어갔는데, 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재밌게 읽어서 금방 묻히기는 아쉽다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었거든요. 제가 저 책 기획 의도를 보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야만의 시대를 건너가는 동세대의 윤리를 축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신자유주의라던가 윤리라던가 이런 말들은 조금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좀 단어들인데, 야만의 시대를 건너가는 동세대라는 말은 좀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제 2030 그런 여성 세대에서 속해 계시는 분으로서 이런 동세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게 2030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여기에 실린 이야기를 굳이 2030으로 묶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소외와 고통과 불안과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이제 나눠야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3862니 2030이니 10대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모두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래야 답도 함께 찾을 수 있고 그냥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독자들 반응을 조금 이렇게 모아봤는데, 유독 좀 공통적으로 있던 이야기가 이거는 픽션이 아니야, 팩트야, 팩트. 네. 뭔가 한 번씩 공유해볼 만한 경험들 네. 있다. 어떤 네. 소외된 경험이라든지 네. 집단에서 배제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약자가 돼본 경험들. 그래서 좀 이런 반응 공감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사실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에는 당연히 오해나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닥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사실, 팩트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실부터 제대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환상이나 뭐 그런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환상, 판타지 네. 이런.
물론 그런 부분이 나에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살아가려면 눈앞에 있는 사실을 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우리 시대, 그러니까 동시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수단이 글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젊은 작가로서 늘 염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작가로서? 네. 젊으시죠? 작가로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다 듣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다 보자. 그리고 항상 의심하자.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당연할까? 라고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거 자체를 의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를 의심을 했는데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고는 걸 알게 되면 2배로 기쁘겠죠. 이 책도 보면 단편 창에서 좀 착안을 해서 제목이 붙었어요. 네, 포맷 하시겠으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생을 포맷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기분을 자각하는 순간 동시에도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그렇죠. 깨달았을 땐 이미 뒤늦은.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절망감.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은 뒤늦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하거나 울거나 한탄하거나 이거밖에 없지만 저는 근데 인간의 그런 삶이 좋거든요. 뒤늦게 깨닫는 삶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비슷한 실수나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늘 새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는 아니고 언제나 사건과 상황은 다르고 거기서 비슷한 실수들을 하고 사니까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그런 삶이 저는 좋더라고요. 미리 깨닫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거기서 깨닫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혹시 그럼 작가님도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고 네. 포맷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지난 일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정말 되돌아가고 싶다 그때로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저에게 누군가가 그런 버튼을 준다면 누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현재 순간을 살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앞서가고 싶지도 않아요. 네. 사회라는 창 속으로 한 발. 현주가 뽑는 3권의 책.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와 저명한 활동가들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엘린 스프라긴스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성공의 기준과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꿈을 선택한 청년들의 직장생활 개척기.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욕망과 규범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청춘들에게는 희망을, 흔들리는 시절을 지난 중년들에게는 공감을, 내 안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 김두식의 욕망해도 괜찮아. 이제 이게 지난 후에야 그냥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든 소설을 시작할 땐 약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당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약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생각해보니까 글을 그렇게 쓰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알았네요. 끝나지 않는 노래 같은 경우도 딱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엄마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회가 어려울수록, 살기 어려울수록 엄마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데요. 엄마의 의미를 굉장히 숭고하고 희생적인 걸로 만들고 희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근데 요즘도 사실 엄마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교육, 집안일,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애가 잘못해도 엄마 탓이고, 근데 뭐 내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싫었고, 내 아이에게 최고를 뭐 이러면서 상업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엄마의 길을 희생하지 않아도 좋은 엄마의 길을 써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소설이에요. 성장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벌써 이제 가져온 책만 해도 이제 3권이 되었는데 네. 소녀 여성들의 3대 네. 끝나지 않은 노래 네. 창 단편까지 해서 그렇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줄곧 여성들의 이야기를 네.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여성이에요? 네. 일단 제가 여자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을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모든 이야기는 나에서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여자들 얘기를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단편 발표한 것도 보면.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온 몸으로서 남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청렴한 인생을 저도 여대를 나와서 그래서 괴로웠거든요.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일은 여대 간 거, 뭐 이런. 그래서 여대를 없애야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아무튼 남자는 잘 모르니까 일단 아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여자의 삶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근데 이제는 좀 남자 얘기를 써보고 싶어요. 혹시나 저 앞으로 구상하시는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이제 이런 다시 또 다른 어떤 보지 못했던 분노의 저편에 있을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남자 얘기를 쓸 거고요. 남자 얘기를 쓸 거고,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결국 남자 얘기를 써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남자와 여자가 뭐 그렇게 다른가? 물론 상징하는 바는 달라요. 남자가 뭐 거대 권력이라면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사변적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들은 해주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인간의 문제일 것 같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인 것 같고 그래서 주인공이 남자라는 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다음 소설은 말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소녀에서 얘기된 것처럼 끝나지 않은 노래에서 얘기된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는 삶. 욕망하는. 네, 네.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고 추구하고 그런 한 남자의 욕망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굳이 그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좀 뽑자면 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마치 이렇게 꿈을 쪼아쪼아 잘라서 이렇게 소금 뿌리듯 현실이랑 꿈 이야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작가의 꿈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의 욕망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추구하는 것과 모든 꿈이 거기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원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게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연인도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대상을 굳이 정하지 않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소설을 쓸 때도 사랑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모든 소설에도 사랑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욕망이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게 작가님의 욕망. 네, 어떤 방해도 없이 그 누구의 억압도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 그걸 찾아서 계속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천년의 세월 중 내가 들었던 가장 달콤한 말은 사랑하는 우리 아가. 내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의 자그맣고 부지런한 심장. 가장 황홀했던 건 아빠가 엄마 안에 들어와 우리 셋이 완전한 하나가 되던 느낌. 그 안에서 짐작했던 최고의 행복은 당신이 나를 안고 내 눈을 보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